일종의 신호전달 체계가 과활성화돼서 결국은 연골세포가 뼈세포로 정상적으로 증식하고 분화하는 데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결국은 긴 뼈가 길이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키가 매우 작아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조선 전종보 기자입니다. 오늘 헬스조선 질병백과에서는 골격의 성장에 이상이 나타나는 희귀질환, 골연골 이형성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성윤 교수님 모시고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성윤입니다. 네, 교수님, 골연골 이형성증 질환명만 들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골연골 이형성증은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골격계 대사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연골과 뼈의 형성과 성장에 이상이 생겨서 대개는 성장기에 문제가 돼서 저신장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사실 골 이형성증으로 이제 전체를 보더라도 400개에서 500개 정도 되는 질환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원인 유전자도 다양하고 환자들의 증상도 다양한 편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증상은 키가 작다는 것, 그리고 팔다리가 유독 짧다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몸통이 유독 짧은 경우도 있고요. 되게 성장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린 시기에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휜다든지 그런 외형적인 모습의 이상이 발견이 된다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이 성장 과정에서 이런 의심 증상이 있는지 잘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질환이 희귀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유병률은 얼마나 되며 또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골연골 이형성증은 전체로 보면은 한 10,000명당 2명에서 4명꼴로 희귀질환 유병률로 따졌을 때 그렇게 드물지만은 않은 질환인데 워낙 다양한 질환이 있고 질환별로는 발병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진단은 보통 저신장이나 다리가 굽는다든지 골격계 통증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질환마다 특징적인 다른 골격계 외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엑스레이를 여러 장 찍게 되는데요. 그럼 엑스레이에서 특징적인 이상을 발견을 할 수가 있고 일부 A형을 특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요즘은 분자 유전학적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되는 그런 플로우로 진단이 됩니다. 네, 교수님,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 시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골연골 이형성증의 A형이 450개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류가 있으며 또 치료는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대부분의 질환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진단 과정도 사실 쉽진 않고 진단이 되더라 할지라도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질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각 질환들에 대해서 발병 기전이 밝혀지고 그에 따라서 신약 개발들이 성공을 하면서 몇 가지 질환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치료가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질환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흔한 질환으로는 연골 무형성증이 있고 이 질환의 경우는 FGFR3라는 그런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을 해서 그 FGFR3가 굉장히 과활성화되면서 일종의 신호전달 체계가 과활성화돼서 결국은 연골세포가 뼈세포로 정상적으로 증식하고 분화하는 데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결국은 긴 뼈가 길이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키가 매우 작아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키가 작은 반면 머리 둘레는 좀 큰 편이고 손가락이 좀 짧으면서 이제 관절이 굽을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피터 딩클리지라는 배우를 연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 우리나라 환자의 경우도 최종 키가 이제 여자의 경우는 한 125 근처, 남자의 경우는 한 140 근처로 굉장히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연골 무형성증을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지금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질환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제 최종 성인 신장이 작아지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환자들의 인지는 굉장히 정상이고 실제로 굉장히 똑똑한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성인이 됐을 때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좀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중염이 잦다든지 골 관절의 통증이 잦다든지 수두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다른 이제 전신적인 증상도 보일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질환에 관련해서
근본적인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고 일부 약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실제 진료 현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해당 치료제가 어떤 치료제는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고 어떤 치료제는 신속 심사 대상으로 지정이 돼서 멀지 않은 시점에 우리나라 환자분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교수님. 그러면 이 골연골 이형성증의 다른 주요 아형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으로는 뮤코다당증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이 질환은 이제 리소좀 축적 질환 중에 일종이긴 한데요. 여러 아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몰키오 증후군이라는 거는 어떤 유전자의 변이가 생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체내에 축적되지 않아야 될 물질들이 축적이 되면서 뼈 형성이 기형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10만 명당 1명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몰키오 증후군의 경우는 뼈가 특징적으로 이제 심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분들은 20-30명 정도 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굉장히 키가 작아질 수 있고 X자 다리를 보이기도 하고 이제 팔다리가 상대적으로 좀 길어 보일 수 있는데 몸통에 척추뼈가 잘 발달이 되지 않아서 그런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질환도 마찬가지로 2016년부터는 효소대체요법이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약제가 있는 질환이라서 역시 조기에 의심하고 진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골 형성 부전증의 주요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골 형성 부전증의 경우는 이제 우리 몸의 뼈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제 콜라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 유전자가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유전자는 COL1A1과 COL1A2라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의 이상이 생겼을 때 콜라겐의 형성이라든지 합성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굉장히 약한 뼈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생활했을 때 받은 약한 충격에는 대부분 골절이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 환자분들은 아주 작은 충격에도 뼈가 골절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골절이 반복되고 붓는 과정에서 성장 과정에서는 특히나 기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키가 좀 작아질 수 있고 뼈 모양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일상생활의 장애 이런 것들을 좀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고 청색 공막이라든지 청력의 문제라든지 그런 다른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골 형성 부전증의 진단의 경우는 대개는 이제 유전자 검사하면서 확진을 하게 되는데 가장 흔한 타입의 경우는 일형이라서 가족력이 있거나 없거나 환자가 이제 성장기 무렵에 작은 충격에도 골절을 자주 보이면서 청색 공막을 보이는 경우에는 이 질환을 쉽게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진료 현장에서 쓰이고 있지는 못하고요. 다만 골밀도가 낮은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뼈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골절류를 조금 예방하고 삶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뼈를 강화시켜주는 주사치료제를 대증적인 요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질환도 이제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이제 계획하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아마 멀지 않은 시점에는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희귀 질환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치료에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X염색체 연관 저인산 혈증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질환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염색체 관련된 유전 양상을 보입니다. 성염색체 우성으로 유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대를 거르지 않고 환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환자라면 딸에게 100% 유전이 되고 어머니가 환자라면 성별에 관계없이 자녀에게 50%의 확률로 유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린 시기, 영유아기부터 증상을 겪을 수가 있는데 대개 발병률은 10만 명당 1명 정도 발병률을 보이고 있고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걷기 시작한 나이로 갈수록 다리가 굽게 됩니다. 이렇게 증상을 보이는 이유는 인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인데요. 유전자의 변이가 생겼을 때 인을 다시 체내로 재흡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서 환자의 혈액에서는 인은 굉장히 낮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뼈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리가 굽는 O자형 다리가 되는 그런 구루병을 보이게 되는 질환입니다. 네, 그럼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이 XLH 같은 경우는 환자가 이제 O자형 다리를 보이기 때문에
쉽게 구루병이구나라고 의심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구루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비타민 결핍 구루병이 흔하긴 하지만 이 질환의 경우는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유전성 질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O자형 다리가 있는 환자가 내원을 했을 때 혈청인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 질환을 일단은 의심을 할 수가 있고 엑스레이에서 전형적인 구루병 소견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거기서 돌연변이를 발견하면서 환자를 확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동안은 사실은 이 환자들이 인이 낮기 때문에 인을 보충해주고 칼슘, 비타민 D를 먹고 이런 대증적인 치료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자꾸 굽고 경우에 따라서는 골절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정형외과적인 수술을 자주 받았어야 됐었는데 너무 다행히도 이 질환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우리나라도 얼마 전부터 보험 적용하에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환자들이 사전 심사를 통해서 정말 치료가 필요한지를 검증을 하고 이후에 보험 적용하에 치료를 받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 환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예후가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질환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아마도 한 2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환자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아기 환자들만 치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성장기 동안의 치료가 성인이 되었을 때 예후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소아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A형 외에도 또 알아둬야 할 골연골 이형성증의 주요 A형이 있을까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질환으로는 저인산 효소증이 있습니다. HPP라고 주로 얘기를 하고요. 원인 유전자는 ALPL이라는 유전자고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효소인 알칼리성 인산 분해 효소, 짧게 얘기하면 ALP가 감소되면서 키가 작아지고 구루병 같은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치아가 굉장히 조기에 빨리 빠지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골격계 대사성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질환들이 대부분 유전자 문제네요, 교수님.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질환도 치료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이 질환의 경우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너무 다행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2분의 환자가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이 환자들의 경우도 역시 사전 심의를 통해서 보험료를 받아서 치료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희귀 질환이다 보니까 질환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진단이 아마 안 되고 있는 환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자녀 키가 또래보다 작으면 무조건 골연골 이형성증을 한번 의심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이제 키가 작다는 건 되게 상대적인 거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환자를 처음 딱 봤을 때 100명 중에 이제 3번째 미만은 이제 3%할 미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정도로 키가 많이 작은 경우는 빨리빨리 뭔가 검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3%할 미만의 키가 아니더라도 50%할 됐던 아이가 6개월 뒤에 왔더니 뭐 25%할 된다. 이렇게 성장 속도가 많이 떨어질 때도 사실은 성장 평가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신장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이제 골연골 이형성증은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이고 성장으로는 결핍이라든지 아니면 터너 증후군 같이 염색체 이상이 있다든지 각종 선천성 대사 질환이 있다든지 이럴 때도 키가 작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골연골 이형성증의 경우는 키가 작기는 작은데 몸의 비율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신장 중에서 팔다리가 유독 몸통에 비해서 짧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팔다리는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몸통이 짧다든지 머리가 상대적으로 너무 크거나 오히려 좀 작거나 그런 경우에 사실 의심할 수가 있고 때로는 손가락, 발가락만 굉장히 짧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뼈의 전체적인 길이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인 비율을 보는 것이 골연골 이형성증을 의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희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골연골 이형성증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질환들이 사실 골연골 이형성증이라고는 하지만 각각의 질환들은 정말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막막하게 느껴지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단이 굉장히 빨라졌고요. 조기에 발견되고 경미한 증상만 보였을 때 발견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치료제가 하나둘씩 개발되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예전에 이제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런 안 좋은 예후보다는 훨씬 다른 삶을 영위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아이가 좀 많이 작거나 아니면 몸의 체형에 비율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의심이 된다든지
뼈가 좀 굽어서 자란다든지 이런 의심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보다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헬스조선 질병백과 토크 골연골 이형성증 편을 함께해 주신 삼성서울병원 조성윤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